네, 그럼 여기서 이와 예.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쭉 저희가 임태훈 소장과 얘기하는 거 들으셨는데 예. 일단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전화하는 걸 감청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거는 그냥 만약에 대통령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감청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전혀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았을 그렇죠. 수도 있다는, 예. 장성급이든 아니면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의 통화 내용도 충분히 감청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분별하게 기무사가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기무사령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건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기도 해요. 통신보호비밀법에 보면 고등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무사가 이걸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게 뭐냐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4개월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었겠죠.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포괄적 승인을 받아서 감청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승인을 대통령한테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을 감청을 했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기무사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해왔던 포괄적 승인을 받아서 4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만 하고 그리고 나서 군 전화를 이용해서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감청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본인들이 압박하는 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예. 본인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하니까 기무사가 군대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확대 해석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통신비밀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무사에게 도청이나 감청이나 이런 통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이런 감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이루어야 되고 보충적으로 해야 되며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목적이 종료되면 즉시 종료할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보다는 폭넓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청, 감청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청, 감청도 명확히는 아니고 통신 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군 유선이 꼭 군 유선이었다 한들 민간 회선이 아니었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필요 최선 그리고 또 뭐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면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는 군용 전기통신은 허가 없이 영장 없이 그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있고요. 예. 내국인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의 판사의, 허가, 영장을 예.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남용해서 광범위하고 불필요하게 민간인 사찰하는 데 쓸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는 데 쓸 수 없고 예. 본연의 업무, 어떤 안보 업무, 방첩 업무, 테러 업무 이런 데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은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견제도 받지 않고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견제가 된다던가 그 내용을 들여다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만연히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 살펴보고 싶으면 도청하고 사찰하고 이런 부분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죠. 관련되면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한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게도 거예요?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압박용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게 만약 기무사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독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고급 정보들,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고급 정보들은 군의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정치인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감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가 다 그 사람의 성향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본인이 예를 들면 정치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지 않겠어요? 압박용 도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압박 카드로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무사가 정치적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래 손정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법원에는
기무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간첩을 잡아내는 일, 방첩 활동 이런 목적으로 도감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상시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군 고위 간부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파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건 결국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그 입지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점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갖고서 하지 않았으면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민간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사실 뭐 이런 보안 방첩에 해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도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도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혐의 사실, 우려 사항, 어떤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정황적인 상황이 발견이 됐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했다라는 건 충분히 남용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용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민간인, 정치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통신 제한 조치를 했을 땐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세밀화하고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런 노력이 게을리 됐다라는 것이고 그런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한도 없이 아주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효과가 있고요. 본인들 통제받지 못하면 이 적정한 수준의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도래되고 있는데 이번에야 그래서 이 개혁안이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개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찰 관련된 이야기는 일방적인 기무 요원의 제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예. 또 다른 제보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 뭐 기무 요원들이 박수를 치는 일이 예. 있었다라는 그렇죠. 제보도 그런 제보가 좀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쁘냐 이렇게 뭐 그렇게밖에 지금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군 통수권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무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기무사 개혁이라든지 기무사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기무사가 70년 됐거든요. 거의 70년 동안 본인들은 누려오던 그 이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7년을 했는데 장교로 예. 7년 동안 기무사 행태를 제가 보면서 부대 내에서 거기도 다 파견 나와 있어요. 파견 나와 있는 부대원들의 태도를 보면요. 군복도 안 입어요. 기무사 요원들은. 그리고 사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길고요. 뭐 이렇게 표식이 없잖아요. 표시 없어요. 예. 그리고 인사도 안 해요. 예를 들면 사사관들이 장교한테 원래는 이제 계급으로 오면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도 쩔쩔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 조사 소위 단순 동향 보고라고 보고하지만 동향 보고를 해서 그걸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군 인사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해당 부대장을 감시하고 동향 보고해서 그 동향 보고 내용을 기무사에 올리면 기무사가 청와대에 올리고 청와대에서 장성급 인사하는데 그걸 또 활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성도가 얼마나 있냐, 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제가 군장을 할 때 그랬다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대장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무부대 아무리 계급이 낮아도 기무부대원들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게 제 7년의 경험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기무부대가 갖고 있었던 이권, 그 권한 이걸 놓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 기무사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 기무사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본인들의 개혁의 대상이 됐었고 그때도 물론 실패하고 말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기무사의 문제를 발견하고 기무사를 개혁하려고 했을 때 그걸 반항하고 저항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무개혁위원회가 현재 기무사의 간판을 떼고 국방부 그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
방첩본부로 어떤 그 개혁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기무사 국방부에 직할 그 본부가 된다면 어떤 게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죠. 물론 예. 지금도 통제상으로는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밑에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예. 그 구조 자체가 기무사령부로 독립돼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처럼 4,000명 이상의 인원이 각 부대에 파견돼 있으면서 군의 동향을 다 조사해서 보고하는 이런 라인으로 있다 보니까 기무사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국방부 장관도 어쩔 수 없는.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동태까지도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걸 또 경질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인력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내 하나의 본부로 떼내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통제가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라인도 직접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국방부 장관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에 또는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 기무사 이 태도 자체를 일정 부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4,300명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너무 많아요, 인원이. 기무부대 그렇게 많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부대마다 육해공군을 다해서 모든 부대의 기무부대가 파견돼 있어요. 파견 부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국방부 장관의 통제 아래서 국방부 장관이 명확하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안에 들어와야만 지금과 같은 이런 기무사의 잘못된 행동,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무사 수장도 민관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십니까? 국방부 안에 두지 말고 아예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청으로 독립시키자. 예. 독립시키면서 여러 가지 군인사를 배제하고 민간인 수장으로 그 수장을 임명을 하자 이런 안도 지금 다른 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안에 두면 군 안에 통제라도 되는데 오히려 독립시켜버리면 권한이 더 확대될 염려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은 이 군 인권센터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적 청산의 개혁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0% 인원 감축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단순히 인원 감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 없어질 것이라 그런 기대는 하긴 어려운데 예. 결국은 통제와 권한을 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려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의 국정원을 개혁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정원도 사실 광범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뭐 세월호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기무사 문제도 국정원을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을 하자 이런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외청으로 독립하면 또 다른 문제, 권한 남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안으로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안에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그 권한을 축소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방안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예 기무사를 해체하고 인원을 아예 대폭 축소한다 이런 안도 있겠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개혁에 대한 저항도 그 저항의 목소리도 잘 융화롭게 조화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기무사에다가 이제 개혁위에서 얘기한 게 방산비리 범죄나 대테러 범죄 수사권을 좀 허용하면서 수사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비기무사 출신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그렇죠.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일정 부분 통제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비기무사 출신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기무사령부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아나무인의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정권이 그걸 허용하고 정권이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든다. 지금 손 변호사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법률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한 법률을 만들자는 거예요. 시행령으로라도. 그래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방산비리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무사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음지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 권력의 결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이 업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예.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 명확하게 기무사의 어떤 한계, 그다음에 활동 그 제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만 한다면 제가 볼 때 이런 권한을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요일에 이제 개혁위가 최종 개혁안을 좀 확정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주제를 좀 바꿔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뭐 재판 거래한 정황들이 포착이 됐는데 또 다른 정황이 나온 것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거래를 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2015년도에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이 예.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문건의 내용 중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서 각하시킬 것인지 기각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은 문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개별 그 부에 배당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에서 이 재판의 결과를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기각적으로 가야 된다, 각하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건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 그리고 그 개입의 어떤 동기 유인이 됐던 것은 상고법원 설치 그리고 법관이 회의 연수, 파견 예.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소송에 개입하려는 정황 자체가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에 결부돼서 특정 재판과 그 특정 재판 당사자들에게 불이익한 어떤 방향을 설정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것은 사법농단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정치검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정치판사 얘기는 많이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에도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법원, 판사들은 공정하게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정치 권력에 조금 독립되게 재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네. 그것을 흔들리는 지금 문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기무사의 문제를 능가하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자꾸만 기각돼가지고 수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미공개 문건 오늘 이제 공개되면 강제 수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가능하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보다도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 보거든요. 아니 국민적 관심사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미공개 문건이 한 200여 건 되는데 그 문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정현 전 의원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 실세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 면담하는 거.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담 요청했던 거. 그러니까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하고 정치권에 뭔가 줄을 대려고 했던 모든 증거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대한변협, 상고법원 반대했던 대한변협 회장을 뒷조사하고 거기에 사찰했던 내용.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을 어떻게든 좀 억압하려고 했던 사건.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언론사 탄압 문건까지 거기 다 들어있다고 해요. 사법부가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언론계, 그다음 변호사계 이런 모든 부분을 공격했던 또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던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 파장이 엄청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선고어디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